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논어 인문학 특강을 저희가 이제 1강을 9월 30일부터 시작했죠.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되는 날이에요. 아이고, 정말 이 감회가 새롭네요. 처음에 인문학 특강할 때는 이것을 어떤 방향에서 시작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일반 학생이나 시민들이 얼마만한 호응을 보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여기에 또 참여를 해 주어서 저 또한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로서 논어의 정치론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 논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정치하려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이 논어에는 아주 풍부하게 그러한 사상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들이 이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그럼 PPT 파일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얘기는 이제 공자가 이 노나라의 정계에 대비한 이후부터 그 시점부터 풀어나가려고 해요. 공자가 벼슬에 처음으로 나간 것은 나이가 이제 52세 때죠. 이때 첫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맡은 직책이 중도제라는 거였죠. 예, 중도제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장보다는 한 단계 의, 면장이나 읍장 이란 벼슬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자는 대사공이 됐다가 다음에는 대사구의 벼슬까지 올랐어요. 이것은 대부의 벼슬입니다. 대부는 오늘날의 장관급에 해당돼요. 그리고 공자가 맡았던 대사구란 직책은 사자가 무슨 사자로 했죠? 지난번 지금까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알 건데 여기서의 사자는 맡을 사자였죠. 그래서 사하고 구는 도적 구자죠. 도적을 막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오늘날이 경찰청 아니면 법무부 장관에 해당된다. 자, 당시에 노나라의 군주는 정공이었어요. 근데 이 공자가 노나라의 대부가 되면서 노나라의 정국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나라의 국력이 막 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웃나라에서 이제 이걸로 보고, 야, 공자가 있는 노나라가 너무 커지고 있구나 해서 안 되겠다. 쟤들의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겠다 해서 미인계를 씁니다. 제 나라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을 잔뜩 뽑아가지고는 술에 몇 대 나누어서 그 위에서 비파를 타게 하면서 노나라 북경으로 보내요. 자, 노나라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공자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노나라의 대부분의 대부들은 뭐 또 이웃나라 성의도 있고 그런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뭐 이 여인들을 보내온 것인데 그냥 저희들 그냥 같이 놀면서 좀 레크리션 하자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결국 이 제 나라의 여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노나라 조정이 늘 이 여인들과 연애를 베풀면서
완전히 술판을 벌였어요. 정사를 돌보지 않고 연일 태부들이 이 아름다운 여인들과 놀기에 바빴어요. 그러다 거기에 이 노나라에서 천지신께 올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당시는 이 제사가 큰 행사잖아요. 이게 며칠 동안 이게 지속이 되거든요. 하고 당시에는 이제 먹을 것도 귀했죠. 그래서 그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를 제삿고기라고 하는데, 정궁이 이 제삿고기를 돌리질 않았어요. 당시에는 제삿고기를 대부들에게 돌리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돌리지 않는 거야. 여기서 공자는 이 노나라의 예법이 점차 쇠락하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내 이상을 펼치기에는 적당치 않구나 하면서 결국 노나라를 떠날 결심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56세에 천하주유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 이 공자가 갔던 나라가 의나라, 그 다음에 진, 다시 또 의나라, 조, 송정, 진의, 진체, 섭체, 초. 그래도 맨 처음에 갔던 의나라로 다시 돌아와요. 의나라로. 여기서 노나라로 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사기나 이 기타 이제 이 좌전 등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요 공자가 경유한 나라를 한번 여기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일제에도 한번 우리가 공자가 살던 시대의 지도를 한번 봤죠. 자,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살던 때는 춘추시대였죠. 이 춘추시대라는 것은 두 나라가 수도를 서쪽에 있는 수도를 동쪽인 나급으로 옮겼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네, 서쪽에 있을 때는 수도가 호경이었죠. 그러다 동쪽의 낙읍으로 수도를 옮겨요. 이러면서 시작된 것이 춘추시대죠. 770년이죠.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 진나라 보이잖아요. 이 진나라가 한나라, 의나라, 조나라로 다시 또 분열이 돼요. 이게 그때가 403년입니다. 기원전 403년. 요때까지를 춘추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전국시대죠. 공자는 춘추시대 후기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노나라하고 인근에 있는 나라가 봐요. 이게 노나라거든요. 인근에 있는 나라가 바로 제나라하고 의나라예요. 그래서 이 노나라가 가장 뭘까요? 교류를 하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 갈등도 했던 나라들이 바로 이 인근 나라들이에요. 공자 말년에는 노나라와 제나라가 10년 전쟁까지 벌입니다. 네. 자, 아까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의나라라고 했죠. 근데 이 공자는 평소에 의나라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아주 친밀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 대륙을 이 주나라 때 통일한 인물이 무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문왕이고, 문왕은 주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이제 중국을 통일한 사람은 그 아들인 무왕이었어요. 무왕은 통일을 하자 자기 동생들을 각 제후국에 봉했습니다. 자, 이 가장 혁혁한 공이 있는 주공은 처음에는 이 주나라의 땅에 봉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도로 옮길 때. 그래서 과거 주나라 땅을 통치한다 해서 이 사람이 주공이라 부르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름이 숙단이야, 숙단. 아니면 단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동생의 희봉이가 있어요. 성은 희자요, 이름은 봉이야. 이 사람을 바로 위나라에 봉했어요. 그러니까 무왕시대에는 위나라와 이 노나라가 형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는 늘 의나라와 이 노나라는 형제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정서적으로 친숙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방문한 것도 의나라입니다. 근데 공자는 의나라를 처음 가봤어요. 당시 의나라는 대국이었어요. 땅이 엄청 컸어요. 자, 이제 제자들하고 마차를 타면서 위나라 국경을 건너갔는데 아니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참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이 마차를 몰던 영구가 사람이 많아진 후에는 무엇을 더 하여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공자는요. 이 국가가 번성을 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는 이렇게 항상 이 얘기를 얘들아 나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대화 중에 툭 던지는 거야. 툭 던지면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받아서 질문을 하거나 하는 거죠. 그 말을 띄운 거예요. 먼저 사람이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이 위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구나 하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받아서 영구가 사람이 많아졌으면 무엇을 갖다 더 해야 되느냐, 플러스 해야 되느냐 이 뜻이에요. 자, 국가가 번성하려면은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머리에 항상 염두에 둬요. 이때 공자가 얘기한 것이 부유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요. 부유할 부자. 이 지자는 어조사 지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를 더 도와주는 역할이야. 부유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해석이 돼요. 또 지를 대명사로 해석해도 돼요. 대명사. 지혜용법에 대명사용법이 있죠. 그것만 알아도 이 한문 해독 실력이 팍팍 늘습니다. 자, 부지. 그들을 부유하게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들. 백성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들을 부유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유하게 한다면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자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뭐야? 교지.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을 대명사로 써서 그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자, 여기서 국가가 번성하기 위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백성이 많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인구가 곧 군사력이었어요. 백성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 하나하나가 꽃갱이나 삽을 들고 싸워야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병력이요. 이러한 군사력, 백성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부유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유교를 얘기할 때 유교는 현실적, 실제적 학문이요 철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 만약에 유교가 부유함 이런 것을 뺀 상태에서 부자가 되게 하는 걸 뺀 상태에서 그냥 교육만 시켜야 된다 라고만 얘기하면 유교는 관념적, 사변적 철학이 돼버려요. 그러나 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많으면 현실적으로 백성들이 생업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부유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유교가 지향하는 국가는 도덕국가입니다. 도덕이 통용되는 국가야. 법이 없어도 도덕으로서 이 국가가 지탱되는 것, 사회 사람들이 도덕과 상식에 의해서 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유교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유교는 그렇게 교육, 도덕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데 이런 사람한테 도덕을 얘기하고 교육을 얘기한다고 믿깁니까? 저는 가끔
요즘 그 학생들한테도 강의 중에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또 업무 시간도 저기 영업 시간도 제한하지 하다 보니 이 와중에 제일 타격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영업자들이죠. 물건을 세일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이 중에는 벌써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벌써 뭐 재산을 탕진하거나 거덜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분들은 생업 자체가 지금 힘들어. 빚을 떠안고 있어. 이런 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 약속을 지킵시다. 남의 물건 탐내지 맙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응? 이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먹고 살게 해준 다음에 생업을 어느 정도 보장한 다음에 우리가 교육이고 도덕이란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몇 달 전부터 항상 이런 주장을 했어요. 지금 뭐 의드 코로나 얘기하잖아요. 저는 몇 달 전부터 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늘. 응? 방역은 물론 방역대로 가야 된다. 우리 면역주사 계속 맞춰야 돼요. 계속 하고.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지속될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규제를 계속 이대로 지속하는 거 옳지 않다고 난 봤어요. 방역은 방역대로 하면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 경제가 산다라고 좀 평소에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자, 뭐 그런 주장을 저뿐이 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이 하고 있었겠죠. 자, 이제 아까 부유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더 한번 살펴볼게요. 이 유교는 현실적 학문이요 철학이라고 했죠. 자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널리 백성에게 베풀어서 민중을 구제할 수 있다면 인이라 일컬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박시어민 한자 봅시다. 넓을 박자 베풀 시자예요. 널리 백성에게 베푼다. 백성을 먹고 살게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때 공자가 한 말이 어찌 인이라고만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성인에 이른 것을. 어딜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른다면 성인의 경지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죠? 이 어떤 경제를 쫙 제대로 경제 정책을 펴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이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 참 이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성인이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공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공자가 말하는 경제적인 그 풍부함은, 부유함은 국가 전체의 총량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GMP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자가 말하는 부유하게 된다, 부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백성 개개인을 골고루 부유하게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건 참 주의하죠. 다시 말해서 누구는 못 살아 찢어지게. 근데 몇 프로, 몇 프로는 무지하게 잘 살아. 그러니까 총량으로 나눴을 때는 합해가지고 국민의 인구수 나눴을 때는 그 국민 수익이 높잖아요. 공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이것을 합한 것을 가지고서 나눈 얘기 아니야. 백성 개개인의 경제적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얘기한 게 이거죠. 나라나 가정을 다스리는 자는 부족함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이렇게 공자는 그 경제적인 부는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의 자본주의적 병폐, 이거 바로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공자가 얘기해요. 왜? 이런 데에서 바로 백성들, 시민들이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국민 화합을 저해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공자도 이 부는 균등해야 된다. 그 당시 생각으로는 참 혁신적인 거죠. 응? 자, 또 한번 다른 것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이제 아까 국가가 번성하게 하는 기본적인 바탕 세 가지, 인구가 많아야 되고 또 이 부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유할 다음에 백성을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 교육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이 그림은 김홍도 선생이 그린 그림이야. 이렇게 봐봐요. 누가 활을 막 쓰죠. 어떤 사람이 활 쓰는 법을 싹 코치라고 있잖아요. 이게 김홍도 선생이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바로 논어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고 분명히 저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내용이 아주 유사하거든요. 봐요.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전쟁을 하는 것은 백성을 버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백성들을 교육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교육이야 어떤 유교 경전이나 예법에 대한 교육도 당연히 들어가지만은 그 외에 백성들이 생존에 필요한 것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농사 일을 하던 백성들을 그냥 징병을 해가지고는 얘들을 뽑아가지고는 전쟁터로 내모는 거야. 응? 그러고서는 장수는 맨 뒤에 있으면서 앞으로 돌격하라이 하고 저는 뒤에 있고 백성들은 막 앞에 나서 싸우게 해서 막 죽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백성들을 전쟁에 내볼 때는 싸우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도망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왜? 백성들은 그 생명이 한 가장의 한 집의 가장이요 한 가장의 아들 딸들이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사들을 백성의 전쟁에 내볼 때는 어떻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공자가 백성을 가르치라는 말은 꼭 활쏘기, 창쏘기만이 아니야. 응? 전쟁이 나서 물론 싸우는 법도 있지만은 살아가기 위한 방법, 어떤 때는 도망도 치는 거, 이런 것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응? 자, 그 한자 봐요. 자왈, 공자 말씀하셨다. 이 불교 민전 써있자야 뭐뭐로써 불교 안 입을 자 가르칠 교자죠. 가르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민전 백성민자 싸울 전자죠. 백성을 전투에 나가게 하는 것은 시 이것 영어의 this에 해당돼. this 이것 의 일컬을 있자야. 일컬을 있자 뭐뭐라 말한다. 기 버릴 기자야.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권 권리권자죠. 권은 그래서 기권은 뭐야? 자기 권리를 버린다. 자, 그 기지는 요서는 어조사 지자입니다.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기지. 자, 어조사 지자도 되고 또 문법적으로 아까 하나 한 거 있었죠. 이 지는 대명사로도 쓰여도 된다. 여기서는 대명사로도 가능해요. 이것은 버리는 것이다. 뜻도 되고 이것은 그들이 누구예요? 백성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도 돼요. 자, 그래서 평소 공자는 이렇게 이 백성을 가르쳐야 된다. 거기에는 이렇게 생존에 관한 교육도 포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것이 이제 국가가 번성해야 할
기본적인 바탕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럼 평소에 이 정치를 할 때 의정자들은 또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될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언론이에요. 언론을 막지 마라.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요순시대를 태평성대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요임금은 바깥에다 북을 걸어놨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건의할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북을 두들겨라 그랬어. 그래서 이걸 요임금이 북이라고 해요. 또 순임금은 나무 통나무를 세워놨어요. 역시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정책을 건의할 사람들은 이 통나무에 써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이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나무에다 글을 쓰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요, 고, 순, 목이라고 하죠. 요임금의 북과 순임금의 나무란 뜻이죠. 자, 그 다음 뒤를 이은 우임금. 우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들으면 절을 했어요. 선한 말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죠. 자기를 깨우치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자기한테 뭔가 그 비난을 할 수 있는 좀 듣기 싫은 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우임금은 깨우침을 주어 고맙다는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 순, 우 이러한 성왕들은 백성들과 소통하려 했고 백성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들으려 했어요. 옛날의 성왕들의 특징이 거예요. 자,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육아의 도는 추상적인 게 아니었죠. 도덕. 아주 실제적인 걸 얘기하고 단순해요. 그냥 도덕이야. 나라에 도덕이 있으면 높고 험한 말과 높고 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이 말은 뭐예요? 나라에 도덕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의정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만능 무조건 되고 법으로서 일반 백성들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 대신에 이렇게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도덕이 통용되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게 한다면은 험한 말과 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대요. 응? 그런데 나라에 도가 없으면 이제 도덕이 없어지고 이제 법으로서 이제 통치가 되는 아주 이제 살벌한 사회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왜? 나라의 도덕 대신에 법이 존재하는 나라. 또 혼란스러운 나라일수록 법은 자꾸 만들죠. 자꾸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높고 험한 행동은 있으나 말은 공손해집니다. 얘기는 뭐예요?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져. 왜? 잡혀가니까. 대신에 말은 하지 않지만은 꾹 참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고 일어나요. 즉 높고 험한 행동이 일어나. 이것이 뭐야? 민중봉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중봉기는 평소 백성들이 말이 없어. 말하고 뭐 잡혀가니까 불만이 크득 쌓여.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속으로 서로 정서가 공유되고 서로 물밑 작업을 하게 되면서 어느 날 팍 터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수군수군대는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입니다. 뭔가 후에 일이 일어날 듯한 사회를 말해요. 그래서 공자는 이 백성들이 언론을 트야 된다. 법에 의해서 자꾸 이 백성들을 통치하려는 이 자체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순우를 본받아서 이 중국의 왕조들도 바로 이렇게 백성들이 말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어요. 등문고라는 게 있거든. 자, 오를 등자, 들을 문자죠. 올라가서 들으라고 치는 북이다 이 뜻이요. 등문고. 요거는 어느 때 설치됐느냐? 송나라 태조 때 이게 설치가 됐어요. 송나라 태조 때. 그래서 이 등문고나 아니면 요인고의 북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요 사진 속의 요 북이에요. 북. 근데 이게 실진지는 입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북의 형태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왼쪽에는 이렇게 대궐밖에 북 비슷한 것을 이제 딱 걸어놓고서 백성들이 치게 한 거예요. 이것을 본떠서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죠? 자, 이거 누가 얘기해 볼까? 학생들은 알 건데 우리나라에 있었죠? 응? 이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도 백성들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서 뭐 하나 걸어놨죠? 태종 때 뭐죠? 신문고였죠. 신문고. 우리나라는 조선 태종 때 신문고를 설치했죠. 이것이 바로 요임금 때의 북라고 송나라 태조 때 걸었던 등문고, 여기에서 시사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신문고도 설치했지만 사실은 신문고는 그리 활용도가 높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고를 칠 수 있는 여러 자격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자, 조선시대에 또 이런 백성들이 민원을 청취하려 했던 왕 있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또 리모컨이 안 먹네요. 누구냐 하면은 자, 이분입니다. 이분 막 횡차를 해줘. 왕이 무슨 행차를 하는데 앞에서 누군가 막 괭과리를 들기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 예, 뭐 다 아시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정조대왕이죠. 예, 정조대왕. 이 정조대왕은 이걸 봐요. 이 제24년간 했죠. 근데 사도세자의 능을 자주 갔어요. 그 사약을 먹고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66회나 간 거야. 엄청 자주 갔죠. 그런데 능행, 그 능을 살펴보러 가는 것을 능행이라고 해요. 이때 3,355건의 상언 말을 올린다 뜻이에요. 또는 격쟁, 격이란 건 칠격자야. 그 쟁은 새소리 쟁 아니면 징쟁이야. 깽괄이나 징 이걸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격쟁은 깽괄이나 징을 친다 이 뜻이에요. 3,355건. 아이고 이거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가다 보면 백성들이 앞을 가라막는 거야. 갱가리를 치는 백성 아니면 성검. 그러면 이 정조대왕은 잠시 멈추거라. 무엇 때문에 그 격정을 하시오? 이렇게 물으면 이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정조대왕이 현장이나 아니면 대궐에 들어가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정조대왕은 이렇게 백성들의 말, 민원을 청취했던 그러한 성군입니다. 자, 다음에는 자, 그럼 이 정부가 어떤 때는 왜 정부가 흥하는 정부도 있지만요.
거덜나는 정부도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도 경험을 했잖아요. 이승만도 결국은 4.19 혁명으로 쫓겨났죠. 그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또 엄마 죽었잖아. 11.6 사태로 했고, 우리 또 가까이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정부가 존립하기 위해서, 옛날에 정부는 저 조정으로 보면 돼요. 자, 조정이 제대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때는 정부가 존립을 계속할 수 있지만은 어떤 때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공자는 벌써 얘기했습니다. 자공이 정부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정부에 대해서 묻자는 정치에 대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정부의 존립 조건이 됩니다. 풍족한 식량, 풍족한 병사, 그리고 백성이 신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한문으로 족식, 풍족한 식량이요. 족병, 풍족한 병사요. 민신지, 백성들이, 이건 대명사 쓰인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야? 그 나라 정부를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 그 나라 정부가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럼 자궁이 이게 비슷하게 세 가지를 얘기하니까 세 개 중에 버린다면 무엇을 먼저 버릴까요? 합니다. 즉 무엇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공자가 얘기하기를 병사. 우리가 말하면 자기 정권을 지탱하는 군사력이야. 군사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공이 두 번째로 말해요. 부득이 두 개 중에 버린다면 두 개 중에는 뭐야 이제? 족식라고 민신지 백성이 신뢰하는 거죠. 두 개 중에 버린다면 무엇을 먼저 버릴까요? 공자는 식량을 버린다 그랬어. 식량을 버려라. 옛날부터 모두 죽음이 있지만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식량을 버린다. 식량을 먹고 사는 걸 버리는데 정부가 존립해요. 그래도 방법이 있다는 게 어떻든지. 네? 왜? 서로 그래도 그 정부와 백성이 화합하고 단결하기 때문에, 단합하기 때문에 먹고 살 군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응? 그런데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경우가 아니라 확실하다는 거죠. 그게 뭐야? 백성이 신뢰하지 않는 정부는 존립할 수 없다. 이렇게 공자는 얘기해요. 자, 이게 한문을 봅시다. 맨 밑에 민, 무신, 분립 이렇게 돼요.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분립 설 수가 없다. 그래서 한나라 정부가 존립하기 위해서 가장 큰 힘은 조건은 뭐죠? 백성의 신뢰요. 어떻게 여러분들 공감해요? 백성이 신뢰하지 않을 때 결국은 무너지는 일을 아까 제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만큼 백성의 신뢰를 받는 정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신뢰를 받지 못한 정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